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파르타 신토익 스타트 RC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박선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시는 스파르타 신토익 스타트 책을 제가 얼마 전에 다 집필을 끝냈고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방송과 함께 완벽한 풀세트로 여러분들이 스타트를 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강의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강의는 인트로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책을 통해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점수를 어떻게 획득해야 될 것인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수업으로 마련되었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수업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책에 대한 신뢰감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책이 제목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신토익 스타트 강의니까요. 말에 걸맞게 우리 토익 시험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토익 시험은 총 100문제 495점 총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파트가 3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히 아시다시피 파트 5, 파트 6, 파트 7으로 총 3파트가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파트와는 전혀 관계없이 마구마구 그냥 풀려고만 하시면 앞으로 점수 따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십니다. 왜냐하면 일단 5, 6, 7에 대한 언급을 지금부터 할 텐데요. 문제 생김새도 완벽하게 다른 데다가 일단은 눈에 보이는 문항 수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는 총 몇 문제냐면 30문제, 6는 16문제, 7은 54문제로서 보시기만 해도 100문제를 굳이 나누기 힘들게, 그렇죠? 33문제, 33문제, 34문제 이렇게 나눈 것도 아니고 보시는 바처럼 30, 16, 54 기억하기도 힘들게 문항수부터가 달라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을까요? 이런 생각과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 고득점에 빨리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것에 대한 이해부터가 출제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제가 같이 해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5는 일단 3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장 하나를 주고 밑줄이라고 블랭크를 줘요. 밑줄을 줘서 블랭크를 주는데 뚫어놓는데 이렇게 뚫어놓게 되면 우리는 한 문장을 갖고 판단하는 시험이 돼요. 자, 한 문장을 줬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휘로서 우리말로 바꾸는 번역 테스트가 아니라요. 분명히 한 문장 속에 의미 말고도 봐야 될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앞으로 우리는 문장을 보면 동사라는 걸 찾게 될 거예요. 동사라는 걸 찾게 되시면 동사를 중심으로 앞자리, 뒷자리에 알맞는 품사, 명사냐, 형용사냐 이런 걸 찾게 되실 거거든요. 결국 문장을 하나를 줬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것은 어떤 복잡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문법이라는 걸 판단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파트 5는 문장 하나를 보면 구조를 보고 구조의 핵심인 동사를 찾아서 모든 것들의 품사를 결정하게 되는 다소 여러분들이 짜증나게 생각하시는 문법을 30문제로 우리가 확인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6 이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 7의 문제 유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파트 7은 한 문장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문장을 줍니다. 특히나 여러 문장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지문으로 묶어서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는 우리가 말하기 쉽게 독해라고 하는데 사실상 독해를 제대로 하시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5든 7이든 무조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총집합해가지고 우리말로 바꿔버리는, 그래서 번역해서 느낌 오면 찍고 아니면 많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굉장히 봐야 될 게 많아지고 있는 신토익에서 우리 학생들은 시간의 부족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7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리를 평가하게 되느냐? 5처럼 문장 하나하나 동사 찾고 문법 찾고 뚫어져라 볼 필요가 없어요. 수일치, 시제일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문장들은 한 지문으로 묶이는 순간 처음에 했던 얘기가 중간 문장에도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의 문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생성되는 게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줄거리 혹은 맥락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시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파트 7은 줄거리 시험이다라고 제가 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6는 뭐냐? 굳이 16개를 껴넣을 필요가 있느냐? 껴넣을 필요가 있어요. 설명 듣고 보시면. 자, 똑같이 문장에다가 파트 6도 파트 5처럼 블랭크, 밑줄을 줘서 뚫어놓습니다. 뚫어놓는데 5는 각각이 별개의 문항으로 구별이 되는데 6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장 사이사이에 그것도 지문으로 묶어서 마치 파트 7처럼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을 받다가 갑자기 문장을 넘어선 줄거리, 하나의 맥락을 보는 시험으로 옮겨가기 전 단계로 문법도 보지만 문법이 어디 안에 있다? 줄거리에 영향받는 문법이나 어휘 문제를 풀므로써 문장 단위에서 지문 단위로 넘어가는 브릿지 역할로 파트 6를 16문제를 나름의 배려로 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RC, Reading Comprehension을 정확하게 공부하려면 리딩만 하겠다고 그냥 무턱대고 단어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외웠던 단어를 문법으로 활용할 건지 줄거리로 활용할 건지 그 절충형으로 활용할 건지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략적으로 시험은 이렇게 유형이라는 게 있고 유형에 따라 문제의 모양이 바뀌고 문제의 문항이 바뀌고 배점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는 공부를 적재적소에 맞게끔 공부를 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 방향 설정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 스타트 책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항수와 관계없이 가장 기초 기본이 되는 문장 단위의 문법을 일단 터득을 하셔야 문법이 들어가 있는 여러 문장들이 같은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나중에 줄거리 파악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좀 이따가 우리 목차도 보겠지만 파트 5의 문법 부분이 문항수와는 관계없이 가장 많은 수업의 비중과 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수업과 책을 보시면서 마치 문법만 있으면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거는 마지막에 파트 7에 문장이 아니라 문장을 엮어서 만드는 줄거리를 보기 위한 전 단계라는 어떤 그런 이해를 가지시고 항상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그 단계에서 뭘 해야 될 건지를 마지막 목표를 두고 정확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됐죠? 그래서 저희 책의 목차를 잠깐 살펴보시면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5, 6, 7의 RC를 전부 다 우리가 지금 풀어서 목차에 담아놨는데 비중이 좀 다릅니다. 보시면 지금 기본과 심화로 나눠드렸는데 저희는 심화에서만 6와 7의 강의가 진행되고요. 거의 유닛 1부터 유닛 12까지 전부 다 문법만 주구장창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들 문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법은 지금까지 우리한테 많은 배신감을 줬던 그러한 학습이었죠. 무조건 문법은 이해하지 않고 외우라고 했었고 외우다 보니까 여러분들 머리에 과부하가 왔죠. 그래서 외우다가 마지막에 포기하고 다시 한번 시작할 때 단어부터 외울까 하다가 또 포기하고 굉장히 많이 포기했던 게 영어일 텐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 스타트 책과 함께 하시면서 영어를 이해하면서 토익까지 절로 되는 그러한 계획으로 제가 문법 강의를 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이 많다고 처음부터 지레짐작으로 내가 저걸 끝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처음부터 겁먹고 지고 시작하지 마시고요.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어떻게 믿을 건지는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문법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파악해서 실수 없이 문법 잡고 나중에 줄거리까지 갈 수 있을 건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조금 더 섬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법 부분을 잠깐 보시자면 품사네, 문장 성분이네, 대명사네, 준동사네 어려운 말들이 잔뜩 있는데 이 목차의 배열 순서도 제가 다 나름의 논리와 원리를 갖고 적용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 원리와 논리에 대해서 잠깐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리 책에는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차 페이지 옆에다가 예쁘게 적어서 매번 지치고 힘들 때, 길을 잃었을 때 요걸 보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영어라는 건 언어기 때문에 결국 말을 잘해야 여러분들 언어를 배우는 기본적인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영어 시험의 고득점도 노려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말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말은 덩어리의 개념이에요. 한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를 먼저 만들고 적재적소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이어 붙였을 때 문장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말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하는 것이 결국 언어를 배우는 목적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평가하는 게 또한 시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의 덩어리의 개념, 말이라는 건 덩어리인데 덩어리를 잘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되느냐? 반드시 한 덩어리를 만들려면 말의 한 덩어리를 만들려면 기능 하나에다가 의미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됐죠?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의미라는 건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 의미들.
그 단어의 의미가 뭔지 항상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는 사전에서 보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능이라는 건 여러분들 지금부터 배우는 문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채우는 의미는 우리가 어휘학습으로 많이 해왔지만 사실상 의미와 연결되는 말 한 덩어리의 문법을 모르면 사실상 그냥 의미가 있는 말들의 나열만 해놓을 뿐 그것이 어색한지도 모르고 비문법적인지도 모르고 이상한지도 모르고 쓰게 되기 때문에 완벽한 의사소통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기능을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 덩어리의 종류를 살펴봤더니 자, 여기 적을게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단어네, 구네, 절이네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어 구절이라고 하면 사실상 익숙한 어휘인 건 맞아. 익숙한 용어인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저거를 왜 알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구절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서 이것이 왜 말에 필요한 건지도 같이 설명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단어와 구와 절은 제가 이렇게 다 동그라미 쳤죠? 아까 말했던 의미 하나와 기능 하나를 가진 단위들입니다. 말 한 덩어리는 단어일 때가 있고 구일 때도 있고 절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단어일 때는 그 한 덩어리가 낱말 한 개가 하나의 기능과 의미가 있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어휘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구나 절은 단어와 구별되기 위해서 그 한 덩어리에 적어도 2개 이상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의미와 기능으로 묶이는 걸 얘기합니다. 하지만 언어에서는 항상 2개 이상의 대상이 들어갈 때 주어라는 것과 동사라는 그 2가지의 요소가 결합되는 것을 놓쳐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 동사 문장 관계를 따지다 보면 주어 동사의 관계가 없는 건 구가 되고 주어 동사의 관계로 연결된 건 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이는 게 단어 구절 3가지가 있고 결국 영어를 배우는 건 이 말 덩어리를 배우는 거고 말 덩어리를 배우는 것은 단어 구절을 잘 만드는 것이다. 단어에서 구로 확장하고 구에서 절로 확장하는 그 순서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이어서 문장으로 만들고 의사소통하려면 얘네들을 만들 수 있는 문법적 요소를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단어에서는 우리 목차에 있었던 품사, 그 다음에 문장 성분, 그 다음에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것을 단어에서 공부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품사는 뭐냐? 품사의 품자는 우리 역사 시간에 공부한 골품제도의 품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뜬금없죠? 뜬금없는데 생각해 볼까요? 골품제도는 신분제도였고 말에 신분이 있지는 않겠지만 신분에 따라 뭐가 다르죠? 여러분들 내시하고 왕이 하는 역할이 같은가요? 다른 것처럼 말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덩어리가 완벽해지려면 하나의 덩어리의 의미와 기능 하나가 있어야 되죠. 그 기능을 얘기하는 게 바로 품사입니다. 조금 쉬우신가요? 모든 문법 용어는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제 수업의 컨셉이에요. 제 수업은 수거하고 단어 빼고 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모든 걸 시작할 수 있도록 다 다져드릴 거예요. 자,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들 품사라는 건 이렇게 기능을 나타낸 말인데요. 기능을 먼저 공부해야 될 것은 말 한 덩어리를 만들 때 가장 기초적으로 표현한 게 기능이기 때문이고요. 더불어서 기능은 개별성의 개념이에요. 명사가 이름인 건 다른 것 때문에 이름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걔가 명사인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개별성의 개념이고 한 덩어리의 독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품사, 명사, 대명사 이런 거 먼저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 문장 성분은 문장이 되기 위한 성분으로서 방금 마련했던 개별성의 기능들을 그냥 뿔뿔이 흩어놓으면 그냥 흩어질 뿐 문장이 되지 못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엮어줄 건가? 어떻게 완벽한 문장으로 엮어줄 건가를 배우는 게 문장 성분입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은 용어도 바뀌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뭐 이렇게 바뀌거든요. 얘네들은 정의를 내릴 때도 개별적이 아니라 문장 내에서 어떻게 연결될 건가 연결성의 연관성의 정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주어는 주인이 아니고 뒤에 오는 동사의 동작을 하는 주체고요. 그럼 문장 성분의 동사는 동작이 아니고 앞에 있는 주어가 하는 동작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관성의 정의로 얘를 엮어서 문장을 만들면 영어는 총 몇 가지의 문장? 5가지의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누구 때문에? 문장 속에 있는 동사라는 것은 동사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 같은 연결 관계를 동사의 형식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은 직접 수업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단어에서 공부해야 될 것은
얘네들이 다 엮어져서 만드는 5가지의 문장의 패턴이에요. 이게 결정이 되면 그 문장 속의 요소, 문장 성분들이 이제 엮어져서 5개의 패턴을 만드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덩어리들이 군화절로 문장 성분이 그 덩어리들이 단어에서 군화절로 길어진다고 해서 O형식의 기본적인 구조까지 바뀌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구조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문장을 이루는 문장 성분들의 덩어리를 군화절로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구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 준동사라는 걸 공부해야 되는데 준동사라는 건 여러분들 말이 어려운데 동사에 준하는 거예요. 준한다가 더 어렵나요? 자, 준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준한다, 닮아가려는 경향성. 닮아간다는 건 뭐냐? 비슷해지려고 한다. 예를 들면 뭐 준결승? 결승 같지만 결승 같지 않은 거. 준동사는 동사의 성격이 있지만 동사 아닌 걸 뜻해요. 됐죠? 그래서 준동사에 속하는 게 여러분들 투부정사랑 그 다음에 동명사랑 그 다음에 분사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렇게 종류를 외우지 마시고요. 얘가 왜 준동사인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구가 돼요. 우리가 준동사를 배워야 될 것은 얘네 자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결국 구를 만들기 위해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배울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게요. to에다가 동사를 붙이면요. 동사를 붙이면 동사 아닌 게 되지만 실상 동사가 아닌 것은 뭐 때문이냐? 얘 여러분들 외우신 것도 뭐 있죠? 명사용법, 형용사용법, 부사용법. 즉 to를 붙여서 동사가 아닌 게 아니라 명사, 형용사, 부사의 자리에 쓰이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다가 되는 거거든요. 용법이라는 건 다른 말로 기능이에요. 기능이라는 건 자리죠.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건 문장의 자리로부터 시작하고 자리에서 문장 성분이 결정되면 거기에 알맞는 기능을 채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품사로 쓰이려면 자리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to를 붙이는 순간 동사는 더 이상 동사다 동사가 아니다? 아니다. 명사 기능으로 쓰이니까. 형용사 기능으로 쓰이니까. 즉 형용사 자리에 쓰이니까. 그 뜻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동사의 성격이 있다. 이게 바로 뭐냐? 자, 동사 중에 여러분들 it이 있죠? 먹다라는 동사. 먹어요, 먹어. 먹는데 먹으려면 여러분들 이 동작은 그냥 먹는 거예요? 먹을 대상이 필요해요? 뭔가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나는 먹지만 먹어지는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말로는 어색하지만. 그래서 뒤에 목적어라는 게 필요합니다. 동작을 받는 목적어. 이 목적어를 갖다가 목적어로 동사로 쓰려면 동사 자리에 써야 얘도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근데 얘를 그냥 동사 자리가 아니라 요런 자리에 쓰고 싶으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앞에 to를 붙이면 얘는 이제 동사 아닌 요런 자리에 활용되죠. 그때 얘가 동사가 아니라고 해서 목적어 버리고 갈까요? 가져갈까요? 그렇죠.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 한 덩어리에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기능이 있는데 2개 이상인데 주어 동사 없으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 투부정사 구, 준동사 구, 명사 자리에 쓰면 명사구, 형용사 자리에 쓰면 형용사구, 부사 자리에 쓰면 부사구 이렇게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해됐죠? 아, 잘은 모르겠지만 준동사 선생님하고 공부하면 구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확신 갖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절이에요. 절이라는 것은 일단 문장에 자, 절이라는 것은 한 덩어리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와 동사가 함께하는 건데 맞죠? 이것이 절이 되려면 자, 얘가 절이 될 때는 얘도 절의 이름이 있어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절의 이름이 있거든요. 이름을 보시면 의미로 붙어 있습니까? 품사인 기능으로 붙어 있습니까? 기능으로 붙어 있죠? 결국 이것이 문장이 아니라 명사 자리에, 형용사 자리에, 부사 자리에 있으려면 얘를 명사 자리에, 형용사 자리에, 부사 자리에 라고 자리를 잡아줄 대표 주어 동사가 하나씩 더 필요해요. 대표 주어 동사가 하나씩 더 필요한데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면 대표 동사가 삼형식 타동사다. 앞으로 배울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삼형식 타동사면 문장이 끝날 때 목적어가 하나 필요해요. 목적어는 이름을 쓰고 명사를 쓰거든요. 그럼 명사 단어를 써도 되고 명사 구를 써도 되고 명사 절을 써도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문장은 완벽하게 끝나요. 여기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주어 동사 여러분들 주어 동사를 여기다 썼다라고 친다면 주어 동사를 썼다고 친다면 그냥 주어 동사가 아니라 이 대표 동사의 목적어인 명사절로 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랑 플러스 써놓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보일 거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도대체 누가 대표 동사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얘가 대표 동사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이름표를 붙입니다. 여기다 뭘 붙이냐면 종속 접속사라는 걸 붙여요. 어떻게 붙이냐? 명사절일 때는 명사절의 이름표처럼 명사절의 종속 접속사가 있어요. 형용사절이라면 이름표처럼 형용사절의 접속사가 있고요. 부사절이라면 이름표처럼 그 자리에 따라서 품사를 알려주는 부사절의 접속사가 붙게 됩니다. 붙음으로써 표시를 달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이 부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문법 용어 보는 게 크게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구성을 해드린 제 그 의도를 좀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일단 우리가 단어에서 공부해야 될 게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나 길어요.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은 영어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법 용어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책을 구성할 때 사실상 이 부분은 여기에서도 다루어지는데 이 앞에 이 유닛 3까지 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문법 용어들을 한 번에 다 퍼부어드려요. 퍼부어드리면 미쳐버리겠죠? 미쳐버리고 포기하고 싶겠지만 그 안에서 뭔가 하나씩 이해해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뽑아내게 되세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충분히 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모든 문법 용어들을 한번 웜업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품사라는 둥, 문장 성분이라는 둥,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둥, 제가 아까 얘기했던 초반에 단어 부분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완벽하게 귀에 익숙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드린 다음에 여기에서 두 번째 여기 유닛 4에서 10까지는 여러분들 제가 문법 용어를 좀 더 섬세하게 설명하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출제 원리까지 다 알려드려요. 심지어는 오답이 뭐가 되는지까지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설명드린 다음에 준동사와 접속사는 다소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개념들이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는 다루어는 드리나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쉽고 재미있게 뽑아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딱딱 맞아지도록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문법 파트에는요. 여러분들 리뷰 테스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과 책을 통해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실전처럼 경험할 수 있도록 20문제씩이나 실어드렸어요. 사실상 스타트 책에 20문제씩 싣는 게 평범하진 않습니다. 어려워들 하시니까요. 하지만 저는 자신 있어요. 왜냐면은 책과 우리 강의를 통해서 다 이해시켜 드릴 거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된 책이 대략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각 챕터별로 이렇게 유닛별로 제목이 나오고요. 제가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 동영상 강의에서는 인트로를 직접 보지 않고 제가 따로 또 다른 시험에 알맞는 설명으로 다시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이 내용과 겹치지만 완벽하게 똑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책과 동영상을 함께 하시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의 인트로는 제가 어떻게 많이 공을 들여서 썼냐면 우리가 영어랑 우리말이랑 다르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말에도 있는데 영어에도 똑같은 게 있다. 랄지 혹은 영어에는 이런데 우리말은 이렇다. 차이가 왜 왔는지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앞부분 인트로는 여러분들 뭐 책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내가 언어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다. 좀 동기부여를 새롭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인트로는 정말 어디 책에서도 없는 인트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꼭 씹어서 잘 소화시키신다면 영어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동기부여 앞으로 고득점을 위해서 갈 때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문법 내용이나 기본적인 내용들이 컨셉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주요한 예문들 위주로 실어놨는데 정말 고심을 해서요.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여러분이 필요한 어휘만 사용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뽑아서 필요한 순서대로 필요한 분량대로만 제가 다 구성을 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초급의 학생들은 보실 때 그런 의도까지 느끼진 못하시겠지만 나중에 점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저희 책을 다시 볼 기회가 있으실 텐데 그때 아마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예문의 구성과 순서가 너무나 좋다. 완전 좋다. 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책이 필요한 겁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 그 밑에는 스타트업 퀴즈가 나와 있어요. 얘는 이제 그 본문 설명 밑에 나오는 기본 문제들인데 사실상 얘네들은 어떤 특별한 걸 묻는 게 아니라 위에 나왔던 예문이나 혹은 거기에서 말했던 그 컨셉의 개념들을 그대로 한번 똑같은 문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개념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직 스펠링 보는 것도 좀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앞에서 나왔던 걸 똑같이 숨은 그림 찾기인 것 같지만 집중해보는 이러한 패턴으로 동일하게 다시 한번 문제 형식으로 재배열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가 각 유닛별로 준비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조금 더 어렵게 물어봤지만 우리가 컨셉에서 봤던 기본 개념의 문장들만 이용해서 익숙하게 그렇다고 찍는 게 아니라 알고서 다시 한번 책을 넘길 필요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샘플 퀘스천은 또한 제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파트입니다. 소위 말해 수험서라면 문제 푸는 방식 정도는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들여서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들이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출제되기 때문에 배웠던 걸 이렇게 활용하시면 답이 그대로 나온다고 정확하게 순서대로 설명을 해 놓았어요.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고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여서 제가 써드린 방향대로 왜 이렇게 푸는지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저랑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그러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게 된 순간 여러분들은 원하는 걸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해석, 복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액츄얼 테스트라고 해서 총 각 유닛별로 10문제들이 하나의 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 해설도 다 마련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강의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됐죠? 이 강의를 마련한 건 굉장히 수없이 많은 다양한 레벨의 학생들이 이 강의에 접속이 되어 있고 책을 샀을 텐데 그 학생들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출발점은 다르지만 목표점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냥 곁다리로 그냥 대충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야 될 길만 시행착오 전혀 없이 갈 수 있도록 정말 완벽한 길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트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생각한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시는 기회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본격적으로 유닛 1 2강에서 이 책과 함께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의 좌우명 Never Give Up, 이해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